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선물거래와 선도거래를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1번, 선물계약은 항상 조직화된 거래소에서만 행해지나 선도계약은 특정한 거래 장소가 없어요. 두 번째, 선물계약은 대상 상품의 품질, 수량, 인수도 시점, 인수도 조건 및 거래 가격의 변동폭, 선물계약의 거래시간 등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데 선도계약은 없어요. 3번, 선물거래에는 계약의 이행 보장하기 위해 청산소가 존재하죠. 클리어런스 하우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선도거래는 청산소가 없어서 계약 불이행 위험, 즉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4번, 선물거래는 증거금과 일일정산제도가 있으나 선도거래는 증거금 제도만 있고 일일정산제도는 없다. 이게 틀려요. 왜 그러냐면 증거금 제도도 없습니다. 선생님 증거금 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합의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도적으로 증거금 제도 또는 일일정산제도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당사자가 1대1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래가 성립되는 게 선도거래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증거금 있기로 하자, 우리 일정산 하기로 하자 하면 있겠죠. 그러나 선도거래는 제도화된 그런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 봤고요. 5번 보겠습니다. 선물거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건 바로 그냥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선물계약의 표준화를 통하여 시장 유동성을 높여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을 찾아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틀렸죠. 지금 앞에 선물계약의 표준화를 통해서 시장 유동성을 높였다라고 하는 건 선물 맞아요. 그런데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계약 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 이건 선물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을 찾아서 계약 조건을 협의해서 계약을 한다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선도예요. 그러니까 앞에 쉼표 이전까지는 맞는데 쉼표 이후는 선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청산소 제도를 통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완전히 제거합니다. 거래 상대방 위험은 없어요. 선물은 장내시장이기 때문에. 3번, 매일 거래가 끝난 후 포지션을 정리한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으로부터 발생되는 일일 대차를 0으로 만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포지션을 정리한 사람들이죠. 반대 매매로 포지션을 청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일일 대차를 0으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뭐냐면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도 0으로 만들어요. 일일 대차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포지션을 정리한 매입자와 매도자의 손익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일 대차를 0으로 만날 뿐 아니라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은 사람도 일일 대차를 0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적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4번, 현재 시점에서 미리 기초자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미래 일정 시점에 기초자산의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다. 맞죠? 이게 선물이죠. 그러니까 계약은 현재 체결하고 미래 일정 시점에 실제 상품의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약이 선물 계약입니다. 아시겠죠?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이제 선물 개요인데요. 여러분들 선물 개요, 종류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증거금이 있어요. 증거금. 증거금 중요하니까 꼭 알아놓으세요.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증거금은 개시증거금, 유주증거금, 추가증거금 이런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진콜 이런 말이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선물거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계약 조건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대량의 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유동성을 높임으로써 만기의 실물 인수도가 용이하다. 이거 아니죠. 그러니까 만기의 실물 인수도가 용이한 게 아니라 시장 유동성이 높으면 중간에 이 반대매매에서 청산돼서 나가는 게 용이하죠. 그러니까 만기의 실물 인수도가 용이한 게 아니고 중간에 시장을 빠져나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럼 빠져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반대매매 해야 돼. 즉 내가 매수 포지션으로 시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 치고 빠져나와야 되고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빠져나오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를 반대거래라고 그래요. 반대매매 또는 반대거래라고 합니다.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거래소가 결제 이행 책임을 부담함으로 투자자는 선물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거래소를 중간에 중개로 하니까. 3번, 일일정산 결과 계좌 잔액이 유주증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마진콜이 통보됩니다. 4번, 소액의 증거금, 마진이라고 그러죠. 요것만 예치하면 현물거래와 동일한 금액의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물거래에 비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도 맞죠.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핵심 포인트 해설 보는데 핵심 포인트 해설에 나와 있는 기초자산별 선물 이론 가격 구하는 공식을 싸그리 다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지 선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가지 선물 하나만 써보면 F equal S 플러스 S에 R 마이너스 D 곱하기 기간입니다. 365분의 T라고 해서 기간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아니, 기간은 이제 365분의 T라고 돼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선물 두 가지 있어요. 금리 선물은 단기 금리 선물은 뭐냐면 요거를 구할 때는 단기 금리 선물은 IMM 지수 방식을 써요. 100-FR 또는 LR 이렇게 써요. 이게 선도금리예요. 선도금리 또는 내재 선도금리라고 합니다. R이라고 써도 되고 FR이라고 써도 되고 IFR이라고 써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S 플러스 S에 R 마이너스 D 곱하기 기간이 있는데 문제는 요때 D는 이건 이제 채권 선물, 금리 선물 중에 장기 선물은 채권 선물이라고 하는데 요때 D는 요 D하고 달라요. 여기 D는 주식의 경우에는 이건 배당 수익률인데 얘 뒤는 뭐냐면 표면이율이에요. 그러니까 D라고 써놓지만 해석은 다르게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통화 선물이다 그러면 통화 선물에서 균형 선물 그 환율은 어떻게 구해요? R 플러스 1 플러스 RF분의 1 플러스 RF분의 1 플러스 RH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외국 금리, 이건 우리나라 금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상품 선물 있죠. 상품 선물은 좀 헷갈리죠. F equal S 플러스 S는 똑같은데 R 플러스 U 마이너스 Y에 곱하기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U는 뭐냐? 보관 비용이에요. 저장 비용, 창고 비용 이런 보관 비용이고 요거는 뭐냐면 편의 수익이에요. 이 편의 수익 하나만 가지고도 시험에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을 딱 알아놓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 요렇게 여기 앞에 R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 뭐냐면 요건 뭐냐면 이자 비용 같은 거예요. 이건 비용이고요. 한마디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거 요 D 같은 거 요런 거는 뭐냐면 현금 수입이에요. 현금 수입. 요것이 두 가지가 이제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이자 비용과 현금 수입. 자, 그런데 주의할 건 상품 선물에서는 요거 이자 비용하고 보관 비용하고 이런 비용은 있어요. 그러나 현금 수입은 없어요. 현금 수입은 대개 상품 선물이 아니라 금융 선물, 즉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배당금이 나오고 채권은 표현이율이 나오니까 현금 수입이 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콩, 뭐 옥수수 뭐 이런 거를 기초자산을 하는 상품 선물은 돼지고기, 닭고기나 뭐 옥수수나 콩에서 현금 수입, 뭐 배당금이나 이자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품 선물은 현금 수입이 없습니다. 보유비용 모형에서 그런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보유비용 모형을 이용하여 상품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상품 선물의 이론 가격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될 순보유 비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 편의 수익이라는 거 있죠. 편의 수익. 그 다음에 현금 수익은 없단 말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3번 이자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관 비용 이거 있단 말이에요. 보관 비용, 저장 비용, 유지 비용 다 같은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 보관 비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자 비용, 보관 비용, 편의 수익 요것만 있지 현금 수익은 없어요. 현금 수익은 어디요? 금융 선물에만 있는 거예요. 상품 선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알아놓고 밑에 있는 핵심 포인트 해설의 산식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8번은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개요로 맨 앞에는 개요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세세한 상품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개요에 있는 내용을 거칠게라도 어느 정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일단 옵션의 개념이 핵심 포인트 해설에 있습니다. 옵션의 개념, 그 다음에 콜옵션과 풋옵션의 손익구조가 나와요. 이거는 뭐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 옵션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가 분리된 상품이고요. 그래서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권리만 있는 거고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의무만 있어. 그러니까 너무 불리하니까 옵션 매수자가 옵션 매도자한테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예요. 반드시 프리미엄을 지불한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 그리고 옵션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은 살 권리예요.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가격에 일정한 자산을 살 권리, 콜옵션. 풋옵션은 팔 권리예요. 일정 기간 후에 일정한 자산을 일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가 풋옵션이에요. 그래서 콜옵션은 살 권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수록 돈을 벌고 풋옵션은 팔 권리이기 때문에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질수록 돈을 법니다. 아시겠죠? 매입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익구조를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돼요.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옵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옵션의 손익구조는 기초자산의 가격 변화에 대하여 비대칭적입니다. 맞습니다. 선물은 대칭구조의 손익이.
그러나 옵션은 비대칭이에요. 왜 그러냐면 옵션을 매수한 사람은 자 방향이 맞으면 이익이 무제한이지만 손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이게 자기 의도대로 맞으면 이익은 제한되어 있지만 손실은 무제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익구조가 반대로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2번 옵션이 행사되었을 때 풋옵션 매도자는 기초자산을 행사 가격에 매수할 의무가 있어요. 이 풋옵션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팔 권리를 팔았다는 얘기죠. 팔 권리를 판 사람은 반대 방향에서 팔 권리를 산 사람이 판다면 무조건 사줘야 돼. 그래서 매수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3번 선물 풋옵션의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면 선물 가격이 행사 가격을 초과하는 만큼의 이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풋옵션은요 팔 권리입니다. 팔 권리이기 때문에 팔 권리를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기초자산 가격과 팔 권리 그러니까 팔 권리가 있는 행사 가격하고 기초자산 가격이 아래로 떨어진 하회한 만큼의 이익이 생겨요. 하회한 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지 초과한 만큼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행사 가격을 기초자산 가격이 초과한다면 풋옵션은 이건 권리 행사에 실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어 빵이에요. 빵이란 말이에요. 이게 풋옵션 매수한 사람은 돈만 날리는 거예요. 프리미엄만. 그렇기 때문에 행사 가격보다 낮아야 이익이 발생하니까 결국 행사 가격보다 낮은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회하는 만큼 또는 낮은 만큼. 초과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 4번 일일정산과 위탁 증거금의 납입 의무는 옵션 매도자만 적용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에요. 9번 보겠습니다. 옵션에도 역시 용어가 있겠죠? 그 아래 핵심 포인트 해설에 용어 있으니까 꼭 알아놓으시고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옵션 거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1번 일일정산은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일정산은요 이거는 선물의 경우에는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적용되지만 옵션은 필요 없어요. 옵션은 매수자에게는 일일정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옵션 매수자는 프리미엄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모든 대가를 다 지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정산할 필요가 없어요. 할 건덕지도 없고요. 그런데 매도자는 일일정산해야 돼요.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아 먹기 때문에 일일정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1번 틀렸고요. 2번 옵션 매수자는 위탁 증거금을 예치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뭔 얘기야. 증거금 내야죠. 그래서 옵션 매수자는 옵션 매도자가 증거금 내야지. 참 제가 착각했습니다. 옵션 매수자는 위탁 증거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죠. 옵션의 매도자 이건 옵션이에요. 옵션 매도자는 매도자에게만 통용되는 게 뭐냐면 증거금 걸어놔야 되고요. 증거금 납입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요 둘은 일일정산도 해야 돼요. 일일정산 요 매수자는 필요 없어요. 옵션의 매수자는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옵션 매수자는 증거금도 납입할 필요가 없고 일일정산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매도자는 의무자이기 때문에 증거금을 납입해야 되고 일일정산까지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하세요. 3번 풋옵션의 손익구조는 기초자산 가격 변화에 대하여 대칭적이다 그랬는데 옵션은요 대칭적이지 않아요. 대칭적인 상품이 아니에요. 손익이 대칭적인 게 아니에요. 옵션은 항상 꺾은 거예요. 이렇게 이익이 무제한, 손실은 제한. 뭐 예를 들어서 매도한 사람은 뭐 이익은 제한, 손실은 무제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이익도 손실도 정확하게 대칭이 되는 건 선물이지 옵션이 아니에요. 옵션은 꺾인 거니까. 4번 버뮤다 옵션은 만기일 이내 언제라도 행사가 가능하다. 이게 틀렸죠. 이게 나중에 나오는 거지만 우리가 나중에 상세히 나와요. 근데 버뮤다 옵션은 미리 정한 날짜에만 권리 행사하는 거지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때나 권리 행사하면 이건 미국식입니다. 버뮤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9번 봤고요. 10번 보는데 옵션의 가격 구성 요소인데 이것도 핵심 포인트에서는 무조건 알아놓으셔야 돼요. 꼭 알아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용어 내가격 등가격, 외가격 이런 용어 꼭 알아놓으세요. 자, 10번 보죠. 다음 중 만기일 이전의 유럽식 옵션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옵션의 내재 가치는 내가격 상태에서 거래될 때만 존재한다. 맞죠? 내가격인 상태가 바로 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2번 옵션이 등가격 상태에 있을 때는 옵션 가치는 모두 시간 가치에 해당합니다. 옵션이 등가격이라는 거는 내재 가치는 빵인데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 아니에요. 내재 가치가 빵인 상태가 등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가격일 때도 시간 가치는 있는 거죠. 3번 옵션이 외가격 상태에 있을 때 시간 가치는 소멸하게 된다. 말도 안 되죠. 시간 가치가 소멸하려면 만기가 돼야 돼요.
만기 이전에는 어찌됐든 옵션의 가격은 0이 될 수 없어요. 만기 이전에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가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 가치가 소멸하게 되는 경우는 만기가 됐을 경우만 시간 가치가 소멸합니다. 어쨌든 만기가 남아있다면 시간 가치는 조금이라도 남아있습니다.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클수록 옵션의 시간 가치도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맞죠?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크잖아요. 변동성이 크면 시간 가치도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옵션 가격 얘기할 때 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옵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인데 이게 개요 쪽에 있어요. 근데 뒤에 옵션에 가면 또 나와요. 그래서 옵션의 가치라는 건 옵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면 내재 가치하고 시간 가치의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게 2개의 요소고요. 시간 가치를 결정하는 게 3개의 요소고요. 나머지 하나가 군더더기 깍두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건 뭐냐면 기초자산의 가격과 행사가격.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이고 시간 가치를 결정하는 건 잔존만기와 변동성과 무위험이자율 3개예요. 그 다음에 하나 깍두기가 뭐냐면 배당이에요. 근데 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높아질 때 요 2개의 관계는 내재 가치를 결정하고 이 3개의 관계는 시간 가치를 결정하고 요거는 뭐냐면 간접적으로 기초자산 가치를 결정해서 옵션 가치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얘네들이 움직일 때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들이 시험에 뻔질나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뒤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옵션 우리가 문제를 또 풀 때 주식 관련 옵션 할 때 이게 옵션의 기본적인 이론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나오니까 일단 지금 여기서는 꼭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꼭 상기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11번 다음 중 옵션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입니다. 1번 풋옵션의 가격은 행사 가격이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보다 높을수록 상승한다 이렇게 되는데 행사 가격이 비싸고 행사 가격은 팔권리잖아요. 팔권리가 비싸고 기초자산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면 풋옵션 가격이 올라가죠. 풋옵션은 팔권리니까 1번 맞습니다. 2번 만기까지 남은 기간이 줄어들수록 옵션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만기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기까지 기간이잖아요.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옵션 행사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니까 옵션 가치는 떨어져요. 이게 콜이든 풋이든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이자율이 하락할수록 풋옵션 가격은 하락한다? 아니에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풋옵션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자율과 풋옵션은 반대로 움직이고 이자율과 콜옵션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콜옵션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콜옵션 가격도 올라가는데 풋옵션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풋옵션 가격이 떨어져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기초자산에서 현금 수입이 발생하면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 수입이 요거예요. 배당. 주식의 경우는 배당이니까 요건데 요 콜옵션 여기서 배당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콜옵션 가격은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배당금이 발생하면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요. 배당락이라는 게 있어서 배당금 발생할 때 기초자산 가격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약간 떨어지면 콜옵션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콜옵션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아주 많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밑에 핵심 포인트 해설에 옵션 가격 결정 요인 표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 출제 예상 문제를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